근데 이 문제가 이 쓰레기의 종류였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가운데에 종이박스 보이시죠? 이 아래에 페트병이 한 50병 가까이 쌓여 있었대요. 근데 이 병은 바로 혹시 란더노티카라는 어플 아세요? 들어보셨을까요? 이 어플이 그냥 랜덤하게 장소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위험한 장소인 걸 데이터로 알고 노출시켜주는 거 아니냐, 사람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제가 촬영한 란더노티카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던 비하인드, 그 비하인드를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엄마가 알고 있는데도 합니다. 심지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묘목이 있는데 3년 정도 된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보리수 나무가 있었대요. 보리수 나무까지 하나만, 그것만 하나만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고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특별 게스트도 우리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을 모셨는데요. 별걸 다 하는 여자, 어쩔 수 없는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는 유나님. 네. 혹시 어쩔 수 없는 유나라는 닉네임? 이 뜻이 있나요? 네, 유튜브 하기 전부터 생각해놨던 이름인데 제가 종교학과거든요. 그래서 도교 수업을 배우면서 그 문구가 하나 감명 깊었던 게 있어요. 하늘이 인간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가 송곳처럼 특출나게 잘나서 관심을 받고 신의 선택을 받아서 막 잘 되고 못 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운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저항하지 말고 재밌게만 살아보자 하는 그런 제 신념을 담아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름 덕분에 채널이 많이 컸거든요. 네. 저희 시선 넘어도 어쩔 수 없이 출연하신 건가요? 운명이었죠. 운명 네, 안에 운명. 같은 운명.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대답 안 해주시죠. 강사님 대신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희 시선 너머 채널의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보해 주시면 아주 맛깔나고 무섭게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님이 직접 경험한 특수청소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편의상 제보자님의 성함을 가명으로 건우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우 씨가 지난해 2월에 지인의 연락을 받게 돼요.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혹시 특수청소 알바 해보지 않겠냐 이랬던 거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수청소란 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특수청소니까 전문성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업체 직원이 아니고 그냥 당일 직업 알바는 채용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청소 의뢰가 들어온 현장은 인천의 어느 원룸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근처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현장을 보고서는 저희는 못한다 그러고 거절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좀 더 멀리 있는 업체, 또 거절하니까 좀 더 멀리 있는 업체, 그렇게 하다가 서울에 있는 업체까지 이렇게 연락이 닿은 거죠. 계속 거절당하다가 서울 업체에서는 일단 의뢰를 받긴 했는데 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 현장 근처에 있는 아는 지인을 고용을 해서 당일 알바로 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 사진이 나오는데요.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우 씨가 간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난장판이네요. 보시다시피 상태가 장난이 아닌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상태였대요. 이곳은 어떤 20대 중반의 고립 청년의 고독사 현장이었거든요. 일명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다가 아사로 돌아가신 분의 원룸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나오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이게 현관을 지나서 왼쪽 사진인데 보시면 상태가 심각하죠. 이 방이 층고가 낮은 게 아니라요. 내부가 아예 쓰레기로 꽉 차서 저 높이가 된 거예요. 보시면 여기 현관이랑 방 사이에 그 샤시가 하나 있는데 그 좌우로 쓰레기가 꽉 차 있어서 이 유리문을 뺄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쓰레기의 종류였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가운데에 종이박스 보이시죠? 이 아래에 페트병이 한 50병 가까이 쌓여 있었대요. 근데 이 병은 바로 소변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요.
물론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방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화장실을 더 이상 못 쓸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소변을 해결했던 거죠. 그나마도 병뚜껑이 다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쏟아진 것도 꽤 있었나 봐요. 그 쓰레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서 방바닥이며 쓰레기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파리도처럼 끈적한 그런 상태였답니다. 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간 집에만 있으면서 외출을 전혀 안 해서 현관문도 창문도 내내 닫아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각종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니까 이 냄새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랍니다. 축축하고 그 묵직한 공기에 섞인 악취가 창문을 열어놔도 빠지지가 않아서 엄청 애를 먹었대요. 야,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대체 어디에 있었나 싶은데 그 답은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그 에어컨 아래쪽이 그 침대였던 거예요. 그 좀 빈자리 보이시죠? 딱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것 같은 이 공간, 여기가 바로 고인이 지내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은 이게 고인이 아마도 머리를 대던 쪽인 것 같은데 모자이크를 했지만 저기 검게 어렴풋이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저게 다 벌레 시체랍니다. 침대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막 쌓여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막 들끓었나 봐요. 그 벌레도 못 버틴 건지 죽은 그 위에 베개랑 이것저것 또 쌓아가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고인은 이 자리에 누워서 눈 뜨면 상체만 일으킨 상태로 있다가 졸리면 그대로 다시 누워서 자는 식으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이게 사진상으로는 좀 치운 뒤라서 보이지 않는데 원래 침대용 책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왜 그 침대 위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간단히 그 노트북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상 아시죠? 그 책상 위에는 휴대폰이 3대 그리고 노트북이 3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컴퓨터랑 휴대폰만 보다가 다시 그대로 누워서 자고 이렇게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대용 책상 아래에요, 좀 충격적인데 딱 저 자리에 눕는다 치면 엉덩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었던 게 바로 반려견들이 쓰는 배변 패드였답니다. 건우 씨가 아까 청소할 때 보니까 웬 휴지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용했던 그 배변 패드를 모아둔 봉지였던 거예요. 솔직히 이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환경도 그렇고 고인이 생활하던 방식도 그렇고. 그날 그 당일 알바가요, 그 건우 씨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이 지경이 되었을까?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야 이렇게 살았을까? 그 안쪽에 고인 냄새와 가스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업체 사람이 그 청소용품으로 안에 좀 뿌리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답니다. 근데 그때 현장에 있던 그 원룸 건물 주인 있죠. 주인분 말이 그 젊은 사람, 그분이 코인을 하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20대 중반이면 한창 나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곳은 대학생이었던 고인의 자취방이었고 그 근처에 꽤 이름 있는 대학이 있었대요. 거기 다니던 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활비를 벌려고 알바를 해서 그 첫 급여를 받았는데 학생 신분으로 내내 용돈만 받아 쓰다가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당시 유행했던 코인 투자를 한 거죠. 인생 첫 투자에서 돈을 좀 벌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고인의 생활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분이 학교 생활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아예 코인판에 뛰어든 거예요. 전업 투자라고도 하죠. 이걸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코인으로 번 돈에 알바까지 해서 번 돈, 그리고 집에서 보내주는 학비와 용돈까지 전부 다 코인에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후로 내리막길을 탔고 이분과 연락이 잘 안 되던 가족들이 집을 찾아왔는데 도무지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렇게 점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 틀에 박히게 되었고 이 젊은 나이의 청년이 아사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건우 씨와 같이 오신 다른 분이 일을 시작했는데 건우 씨가 쓰레기를 치우면서 보니까 그간의 시간들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쓰레기가 쌓이면 아래쪽부터 쌓이고 점점 층층이 쌓일 거 아니에요. 오래된 게 아래쪽에 깔리고 최근에 나온 게 위쪽에 쌓일 테고 그 위쪽은 대부분 편의점 PB 상품이나 뭐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는 뭐 포장 카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밥용 김을 박스째로 사놓은 것도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정장과 구두가 나왔대요. 한 번도 안 신은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정장과 구두가요. 추측으로는요, 아마 중간에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위쪽보다 좀 더 나은 음식, 그러니까 중국 요리 배달 그릇이나 찌개류를 포장한 용기, 치킨 박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가장 아래쪽에서 발견된 게 바로
전공책과 소설책, 그리고 노트와 필기구였답니다. 이 쓰레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살던 한 사람의 연대기를 보는 것 같더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깔려있는 가장 오래된 층을 다 위에 걸 걷어내고 봤을 때 아, 이랬구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층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봤을 때도 좀 탄식했을 것 같아요. 건우 씨는 소변이 가득 찬 그 페트병을 치울 때도 벌레 시체가 뭉쳐진 곳을 우연히 밟을 때도 버틸만한 했답니다. 근데 이 사진 보시면요, 이쪽 왼쪽 보이세요? 여기 이 구석에 하얀 거요. 네. 이게 장롱인데 집안이 이런 상태라 가구를 제대로 못 쓴 것 같더래요. 아무튼 이것도 다 치우려고 장롱문을 딱 열었는데 의외로 그 안은 멀쩡하더랍니다. 그 장롱 안에는 분홍색 플라스틱 옷걸이에 걸려진 뭐 니트, 가디건, 그리고 맨투맨 이런 옷들이 정말 깔끔하게 걸려 있더래요. 마치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법한 학생이 입었던 그런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건우 씨가 이걸 가만히 보는데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근데 장롱 맨 구석에 웬 티셔츠 하나가 걸려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가족 사진 단체로 찍을 때 단체 티로 이렇게 맞춰서 뒤에 뭐 글씨 새겨놓고 그런 티셔츠였는데 빳빳한 검은색 티셔츠에 흰색 글씨로 첫째 삼촌, 집안 장남 이렇게 딱 쓰여진 걸 보는데 건우 씨가 그때 확 넋이 나가버리더래요. 화장실이며 보일러실까지 쓰레기를 꽉꽉 채워놓은 와중에 어떻게 저 옷장만 저렇게 깨끗하게 뒀는지 고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었던 거겠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고인께서도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더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저도 이 제보를 받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꼭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내 친구나 지인 혹은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원치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갈수록 고립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제보를 들고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보통 괴담에 나오는 이런 알바 있죠. 예전에 뭐 시신 닦는 알바라던가 방금 이야기에 등장했던 특수청소 알바, 이런 알바들이 일당이 두둑하다, 뭐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건우 씨가 이날 받은 일당은 시간당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란더노티카라는 어플 아세요? 들어보셨을까요? 란더노티카. 처음 들어봐요. 이게 랜덤하게 아무 장소를 뽑아주는 어플이거든요. 어떤 원리로 그 장소를 뽑아주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어플이 한때 미 대륙을 강타했던 사건이 생깁니다. 이 어플을 사용한 틱토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를 찍어준 대로 틱토커가 가봤는데 캐리어를 발견한 거예요.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그거를 경찰이 와서 수습하는 과정까지 틱톡에 다 담으면서 그 영상과 란더노티카라는 어플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란더노티카 어플을 쓴 사람들의 공포 체험이 연달아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더더욱 유명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 어플이 그냥 랜덤하게 장소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위험한 장소인 걸 데이터로 알고 노출시켜주는 거 아니냐, 사람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여론까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어플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제가 촬영한 란더노티카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던 비하인드, 그 비하인드를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은 밤이었어요. 저녁이었는데 해가 질 무렵이었거든요. 란더노티카를 켜서 어플을 돌렸는데 어떤 땡땡산으로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깊은 산중이었어요. 산 입구도 아니고 완전 한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가라고 여기를 찍어준 거지?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도착을 했는데 차 안에서 고민을 했어요. 안 갈 수 있는 방법. 영상은 찍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밤에 산을 올라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인터넷을 더 서치를 해보니까 그 산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그 산을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솔직히 조금 좋았어요. 아,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어플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플이 자꾸 강이나 산, 물 이쪽을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막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률상 우리 인간의 거주지보다 그렇지 않은 자연물을 찍어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연물을 안 찍어주거든요. 유료 결제까지 하고 또 돌려봤는데 두 번째로 나온 장소가 어떤 신축 아파트 뒤편이었어요. 이제 그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불 켜진 데도 많이 없고 되게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란도노티카가 지정한 그 장소까지 딱 똑같이 갔는데 되게 스산한 벽이 보이고 텅 빈 거리 이것만 있지 딱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보니까 란도노티카가 장소를 삐빅삐빅 하고 올려주는데 제가 그 장소를 정확히 찍어야 그 소리가 멈춰요. 조금만 뒤로 밀려도 소리가 계속 나요. 근데 정확히 딱 앞으로 왔는데 소리가 계속 나서 위를 보니까 그 앱이 찍어준 게 스산한 벽 위인 거예요. 제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서야 소리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위로 올라가야겠다 하고 밖으로 다시 나와서 주변을 봤는데 들어올 땐 몰랐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 바로 옆에는 절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종교시설은 기가 좀 센 곳에 자리를 잡는다던데 여기가 좀 확실히 기가 센 건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무튼 조사를 더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로 올라가기 전에. 근데 그 지역이 릉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단서가 더 모아지니까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했는데 더 소름 돋는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고 거기서 촬영을 중단하게 됐어요. 중단을요? 알고 보니 그곳이 과거 안기부가 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 벽을 타고 넘어가면 그 위치가. 그래서 제가 소름도 끼치고 여기 뭐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저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 싶었지만 다행히 거기가 사유지라 또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다시 세 번째로 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플을 돌린 게 어떤 공원이었거든요. 공원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거의 아시는데 제가 엄청 심한 고양이 공포증이 있어요. 네, 가까이 오면 기절을 하거든요. 기절이요? 정말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봤는데 정신과.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명확한 치료법을 던져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불안장애 약 이런 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도 못했고 되게 그때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나 너무 하기 싫다. 이거 고양이 나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이 란도노티카 어플 종료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튼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저도 이거 올릴 거 아니에요 하고 찾아봤는데 그 공원이 어떤 시민 한 분이 고양이들을 독극물로 살해한 그런 장소, 되게 유명한 공원이더라고요. 전까지 몰랐다가 이렇게 점점 란도노티카와 가는 여행이 더 소름 끼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공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의 마지막 장소거든요. 여기도 일반 공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다음날 저녁 시간대에 가서 사람도 많았고 중간에 가다가 뭐 너구리 같은 동물도 보고 되게 즐거웠어요. 날도 좋았고 춥지도 않고. 근데 이제 란도노티카가 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중간에 도착을 했는데 한 5분, 6분을 돌아도 그 수신호가 안 끊기는 거예요. 얘가 이제 종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정확히 그 지점을 밟고 있으니까. 그렇죠. 란도노티카가 되게 세밀하게 알려줘요. 제가 서 있어야 하는 장소를. 다행히 위치를 하고 딱 소리가 꺼졌어요. 그리고 그 란도노티카가 알려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쳐봤죠. 근데 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이 공원은 뭐가 예쁘고 뭐가 좋고. 근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호수가 몇 년 전에 중학생이 빠져 죽은 호수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더 찾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이 사진이 찍힌 지점인 거예요. 구조화는. 그래서 그걸 알고 근데 뭐 한국에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은 워낙 많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돌려보고 이제 그만하자. 잘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렸는데 결국 이 마지막 촬영본을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왜요? 왜냐면 그 마지막으로 알려준 앱의 장소가 어떤 호텔이었거든요. 네.
별거 없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거 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잠깐만 조사해보자 하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바로 처음에 뜨는 뉴스가 호텔이 비행기 사고로 항공사 대표가 유가족들에게 처음 사과를 했던 기자회견장인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되게 안타깝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제가 이걸 컨텐츠화 하는 게 조금 되게 껄끄럽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촬영을 무산시켰던 기억이 또 납니다. 대체 란더노티카가 무슨 메커니즘으로 저에게 이런 세밀한 장소들을 알려줬는지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아무리 랜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무수히 많다지만 딱 정확히 그 장소를 조준해서 골라준다는 게 지금까지도 좀 오싹한 경험입니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떡해요? 사건 사고는 쭉 요즘 AI 훈련시켜서 다 하면은 지도가 찍어줄 수 있는 다 찍어줄 수 있는 거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20년치만 하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제 아니요, 입장에 해주세요. 볼 때는 궁금해요. 너무 이거는 빅데이터로? 예, 빅데이터고 어딜 가든 여기서 사람이 죽었을 확률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났을 확률도. 그 땅덩어리가 우리가 좁으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진짜 어디 가든 그래요. 저희는 근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명씩 죽는 걸 보잖아요. 저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어딜 가도 이런 일이 있다 알아보면. 아, 검색이 될 만한 또 장소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상님께서 지금 분석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란더노티카 팀에서 레딧이라는 미국 사이트에 예. 자기들의 작동 원리를 알려준 게 있어요. 아.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검증해보지 않아서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어떤 통계가 있대요. 우리가 가는 장소는 늘 정해져 있고 가지 않는 장소들도 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그쵸, 그쵸. 활동 범위가. 맞아요. 그래서 란더노티카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랜덤한 장소들을 일부러 찍어주는 거지 사건 사고를 데이터화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내 근처에서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더 멀리 찍게 멀리서. 설정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자기가 안 가는 곳만 뭐 찍어주면 공포스러울 테니까. 해보고 싶다. 그냥 아무데나 찍어줄 것 같은데 저는 자, 개발자님이 들키셨죠? 아무데나 찍어주고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만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도 또 저는 하나 만드셔야죠. 어플. 기도터 하나 이런 데 만들어야지. 많이 가잖아요. 음사한 데도 많이 갈 때도 있고. 네. 그럴 때 한번 찍어보고 해보고 싶네요. 한번 해주시고 후기 알려주세요. 진짜로 네. 뭐 나오는지. 유독 특이한 장소를 네. 찍어주는 게 맞는지. 아, 이번 이야기 진짜 특이한 이야기였어요. 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붓딸이 성폭행을 일삼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걸. 1992년 1월 17일 충북 충주시에서 강도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당시 50대 김용호라는 사람이 러닝 셔츠를 입은 채 칼에 찔려서 사망했었어요. 신고자는 이제 21살인 의붓딸 김보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다 성장한 딸이 한 방에서 같이 잤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방이 더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딸이 너무 침착했어요. 아버지가 물론 의붓 아버지지만 죽었는데 너무 침착했고 상처도 하나도 없었고, 더군다나 강도가 들었다고 했는데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네. 그래서 경찰이 볼 때는 우리 딸이 여러모로 수상했어요. 그쵸. 그래서 수사 중인 경찰이 한번 떠보려고 거짓말로 보은 양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가 살아있어. 딱 얘기하니까 보은 양이 그때 안 돼 하면서 바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범행 현장에서 보은 양이 남자친구인 김진관 군이라고 있었는데 진관 군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발견돼서 진관 군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되자 김보은 양이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해요. 근데 이 비극이 시작된 거는 보은 양의 친부가 병으로 사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혼자 애를 키우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남편이 사별하면 보통 재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 그러면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보은 양의 어머니도 보은 양이 7살 때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용호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보은양이 9살 되던 해부터 의붓아버지인 김용호가 이 보은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엄마 몰래 했는데 나중에 이 엄마가 알고 있는데도 성폭행합니다. 심지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보은양이 어머니와 보은양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잘 못 믿으실 거예요. 한 장소에서요? 예, 한 장소에서. 그리고 성폭행한 다음에 보은양에게 니네 엄마한테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라. 아이 미친놈.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였습니다. 검찰관이라고 안 했어요? 예,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당시에. 당시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사건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힘들었던 사건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김용호한테는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2명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라는 놈도 지 애비를 똑같이 닮아서 이제 보은양을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호한테 발각돼서 뒤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은양을 뭐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김용호는 이 보은양을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에 건드리는 놈은 이제 박살낸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은양과 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했는데 사실 당시 김용호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찰이 그때 권한이 엄청 세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고를 했는데 신고받은 경찰관들이 와서 김용호한테 인사만 하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었고 사실 이런 경찰관들은 성폭행 사건의 방조범 그리고 또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너무 지난 사건이고 해서 어떻게 처벌됐는지는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던 중 보은양이 이제 대학에 가게 돼요. 근데 대학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용학과였고 김용호는 이 보은양에게 주말이면 이제 집으로 오게 해요. 그리고 남자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보은양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체대생인 김진관 군을 만나게 돼요. 사귀다가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자신의 상황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김진관 군이 헤어질 뻔도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했는데 보은양의 상황을 두고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다시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진관 군이 용기를 내서 계부 김용호를 찾아갑니다. 성폭행을 그만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김용호가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고 뭐 진관 군은 이제 갓 20살 된 학생인데 뭘 듣겠어요. 당연히 본인 딸한테 인연이 바람났다. 이제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이 김용호가 이제 검찰 수사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평소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에 피의자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폭행을 합니다. 마구 폭행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시범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의 힘도 보여주고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말을 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죠. 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 피의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보은양과 진관군은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좋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김용호를 살해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진관군이 식칼과 장갑을 구매하고 김용호 집으로 향합니다. 당시 이제 집에 있던 보은양이 몰래 문을 열어주고 김용호가 자고 있었어요. 김용호의 팔을 자신의 무릎으로 누른 다음에 칼로 이제 목에 댑니다. 보은양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김용호가 그걸 듣겠습니까? 막 발광을 하죠. 발광을 하다가 진관군이 이제 칼로 심장을 한번 찌릅니다. 거기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관행 여태까지 봤던 검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관군의 부모가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져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명활동을 벌입니다. 이 공동대책위원회는 2명의 무죄를 주장했고 또 22명의 무료 변호인단도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던 김부남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 보은양 사건도 변호를 맡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좀 주목을 받게 됐고 법정에서 진관군은 자신이 이제 보은이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은 보은이를 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은양이 했던 말이 또 굉장히 가슴 아픈데 본인이 이제 구속되고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보다 더 훨씬 편안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증간이를 선처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또 이제 황당한 거는 이 검찰이 이 사건을 보고 치정에 의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남녀가 만나는 게 치정은 아니잖아요. 너무 한심합니다. 기가 차네요. 예. 이 재판장에서 이제 김용호가 했던 그런 파렴치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고 사건은 진광군과 보은양에게 유리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주 면하기는 어려웠어요. 보은양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진광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다행인 거는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보은양은 사면 복권이 되었고 진광군도 형의 절반만 살고 이제 감형받습니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 근친 성폭력에 대한 실상을 드러냈던 계기가 되었고 좀 전에 얘기했던 김부람 사건과 함께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는 친족 간의 성범죄도 제3자 고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친족 간의 성범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알게 된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법 규정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졌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김용호가 너무 금방 죽어버렸어요. 현장에서. 맞아요. 그때 그냥 좀 크게 다치기만 하고 살아서 처벌도 받고 평생 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또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당시에 이 보은양과 진광군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로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라고 해서 이름이 너무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명을 하고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충격적인.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 너무 열받고 또 충격적인 게 검사란 사람이 보은양에게 조사를 하면서 본인도 의붓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보은양이 학교 성적도 우수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게 아니냐.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학교에 공부도 잘했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냐. 무슨 논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죠. 소리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해자를 만들었겠어요. 2차 피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 내용만으로도 끔찍한데 제가 아까 형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었던 네. 게 이 사건이 김보은, 김진관 사건으로 알려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개명을 해야 할 만큼 이 그쵸.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당시 사건 이름을 꼭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했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데 그래서 그런 관행이 있었나요? 관행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그 두 명을 구하자는 뜻으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피의자 이름으로 그렇죠. 하- 그러니까 이 사건도 김용호 사건으로 해야 맞아요. 그리고 김용호라는 사건은 사실 얼굴도 어디에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나오지도 않아요. 김용호라는 그런 놈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의 그런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사실 2차 가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형사님,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사건이 그 네. 형법 교과서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사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네. 이게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무슨 차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당시에 보은양이 김용호한테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흉기로 찔렀으면 정당방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벌써 범행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앞으로 더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성이 부족한 거죠. 현재 벌어져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연속- 거죠. 네. 그렇죠. 현재시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B 사건이 예. 돼야 이제 정당방위 예. 인정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과잉방위와의 구별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멱살 잡고 때리려고 해요. 아직 때리지 않았어요. 현재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옆에서 칼을 가지고 찌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잉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뿌리치고 도망을 갈 수도 있고 나도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에 넘어서서 내가 너무나 많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과잉방위. 미국 그런 사건 사고들 보면 집에 막 범죄자가 침범했을 때 그냥 총으로 쏴버리던데요. 그 정당방위 인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은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요. 미국은 총을 항상 휴대하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머니에 칼이 있겠다 이런 추측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 추측은 하면 되죠.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정당방위가 뭔지는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람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나도 칼을 찔른다 그건 아니고 왜냐면 내가 힘이 엄청 세요. 근데 칼을 든 사람은 굉장히 왜소해요.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어. 내가 손을 잡아도.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내가 뭐 칼로 하면 그건 과잉방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참 예측하기가 근데 좀 예. 어려운 게 어려워요. 그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정당방위로 맞서서 싸우기에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맨날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당방위에도 굉장히 가혹해요. 좀 더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예. 사실 그 피해자분들이 죽이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에요. 남편, 아내, 초등학생 딸, 소중한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가는 가중인데 그런데 이 집안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것은 바로 대대로 신을 모시는 집안이에요. 남편분 쪽이었거든요. 시댁 쪽에 대대로 신을 모시는 집안인데 지금은 현재는 남편분의 고모께서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고모는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결혼을 안 하셨어가지고 자손이 없거든요. 고모한테. 근데 어느 후손한테 내려줘야 하나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 고모가 계시는 집은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고모는 주택가에서 1층에 신당을 차려놓고 있고 2층에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거나 안부 이제 인사드리러 갈 때 고모랑도 어쩔 수 없이 왕래가 이제 잦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한날은 고모랑 이제 담소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시부모님과 같이 모이면서 이게 하고 있다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고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집 처음에 왔을 때 물려줘야 되는데 너도 친정에 신가물이 있으니까 너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시댁뿌리를 모시기도 하거든요. 시댁뿌리에서 내려온 걸 며느리가 모시기도 해요. 그래서 권유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무당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좀 짜증났대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해? 그럴 나 수 있죠. 그러려고 네. 시집 온 게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다 해서 좀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무시하고 그러고 지내왔었는데 근데 고모가 이제 경고를 몇 번 했대요. 이제 딸도 낳고 그럴 때마다 이거 너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저 아이한테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 분께서는 뭐 내가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이제 넘어갔던 상황들이 되게 많았대요. 어느 날 또 여느 때와 같이 시부모님 댁에 갔다가 1층에서 과일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딸이 어디서 자꾸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이 막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게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어딘가에 대답하듯이 혼자 있는데 야 누구누구야 와서 과일 먹어 했는데도 막 대답도 없고 너 뭐해? 라고 했는데 대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근데 신당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호공이 되고 막 대답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해? 라고 하니까 할머니랑 대화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아이가. 여기 할머니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빨리 데리고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고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 다음엔 얘인데 얘 같다. 얘한테 내릴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생 5학년이었어요. 애기가.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동안은 왕래를 안 했대요.
한 3개월 정도 왕래 안 하고 일부러 교회 다니고 그런데 이 혼잣말 하는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혼잣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모한테 무슨 방법이 없겠냐 해가지고 막 진짜 간절하게 좀 청하기도 하고 하다가 그러면 누름꽃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누름꽃을 했대요. 근데 고모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가는 어렵고 그냥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누름꽃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8개월에서 그 사이쯤까지는 괜찮았대요. 8개월 정도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애기가. 엄마, 그때 봤던 할머니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니 땅을 파래. 땅을 파서 팠더니 거기에 방울이 있었어. 방울 들고 흔들었어. 그 꿈을 꿨어. 무령이네요. 네, 맞아요. 엄마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모의 댁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고 마당에 보면은 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마당이 보이게 큰 창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 애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그게 없다가 어른들이 다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당에 보면은 나무들도 이렇게 몇 개 심어져 있고 그 중에 묘목이 있는데 3년 정도 된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보리수 나무가 있었대요. 그때는 바람이 한 점 안 부는 날이었는데 불구하고 보리수 나무까지 하나만 키도 그렇게 안 컸는데 그것만 하나만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고요. 애기가 그거를 딱 보더니 진짜 눈이 총명? 갑자기 흐리멍텅이다가 총명해지더니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탁 잡고 꺾은 거예요. 그거 무슨 용어 있던데? 신목. 맞아. 그게 신목이에요. 신이 내리는 나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바람이 한 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딱 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한 30초 동안 뛰었대요. 그러고 나서 호명한 게 그 아이 입으로 내가 성수다. 이북 말로 대신 할머니를 성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신 할머니 하잖아요. 그거를 이북줄에서는 이북신명에서는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감경이나 뭐 그런. 네, 근데 이 고모가 이북줄 이북신명을 받았던 고모고 그 고모가 모셨던 명패도 성수 할머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아이한테 성수다 하고 이제 신목이 내려서 접신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고모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는 피해가기는 어렵겠다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강신무라고 하거든요. 강하게 신이 딱 꽂혔을 때는 우리가 강신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게 세습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아이가 딱 신이 통할 때는 이거는 강신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엄마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딸을 절대 무당을 만들지 않겠다. 내 딸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모한테도 얘기했지만 고모는 이제는 못 피할 것 같아 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되게 다니셨던 거예요. 다른 무당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인연이 돼가지고 왔고 그래서 근데 저는 딱 봤을 때도 고모분이랑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이 신은 좀 피해가기는 어려운 신은 맞다. 누군가는 한 명은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기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무의미하니 차라리 공판굿이라는 거를 열어서 공판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령님의 답은 피해갈 수 없는 대신에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잠깐은 미룰 수는 있겠다. 한번 밀어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빌고 있어요. 근데 빌고 있어요. 무당이 된 건 아니에요. 단지 기도당 이렇게 조그맣게 차려놓고서는 딸이 해야 되는 거를 엄마가 대신 누르고 빌고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언제까지 누를 수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온 거는 거의 10년. 성인 될 때까지. 네, 이 아이가 이제 6학년이니까. 너무 어리다. 이 아이가 꿈이 있어요. 뭐죠? 뭐예요? 아이돌. 그래서 막 방과 후에 댄스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끼도 많고 얼굴도 몸이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무당의 어떤 팔자와 그 연예인의 팔자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맞아요. 그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신령님의 허락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조금은 더 네. 밀어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줬으니까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한번 미친 듯이 빌어보겠다. 내가 진짜
뭐 1년에 뭐 한 번씩 뭐 쌀 가려면 쌀 갈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하라고 할 테니까 이 딸을 안 건드릴 수 있을 만하게 자기가 한번 빌어보겠다라는 거를 지금 가지고 계속 빌고 계시거든요.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근데 일단 신령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일단 한번 빌어보고 10년 뒤에는 또 한 번에 이러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신령님이 기간을 주신 거고 일단은 저도 확답은 드릴 수는 없다고는 했어요. 이 아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아이 마음이 중요한 거고 이 아이가 마음이 그때는 바뀔 수도 있다. 내가 무당이 갑자기 뭐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령님이 떨어진 아이기 때문에 네. 무당으로서 가야겠다는 마음이 동했을 때는 그때는 막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은 10년이란 기간이 이 아이한테는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주제가 피할 수 없는 신이었잖아요. 그럼 피할 수 있는 신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신은 내림굿으로 누를 수 있고 어떤 신은 이 사연처럼 누를 수 없고 이 차이가 뭔지 명확히 있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사람을 상담을 왔잖아요. 이 사람은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 기운에서 들어오고 뒤에서부터 신명이 같이 동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되게 호기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나도 무당할래 하고 그냥 건드려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걔 중에서는 정말 100이면 거의 99명은 없어요. 신도 없는데 내가 그런 거를 있다고 혼자 느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불리던 신명이 있지만 그게 숨은 대신으로 기운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신발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 조상님께서 그래도 내가 뭐 대접도 받아보고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점도 보고 싶고 막 그런 할머니들이 한 분씩 있을 수 있거든요. 조상님 중에서. 근데 그러한 신명은 거의 100%못 내리는 신명이신 거죠. 정해진 거네요. 그런 운명. 신은 피할 수 있다? 네, 그런 신은 피할 수 있어. 그런 신은 그냥 눌러놓고 그 바람만 잠재우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조상에서도 오지만 천신에서 바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막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서 와 형사님 반응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어쩔 수 없는 유나님 그 괴담을 보다를 계속 시청하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괴담을 보다 시작할 때는 안 이러셨는데 와 방금 그 혜령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지 아니 옆에서 계속 추임새를 아니, 넣으시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자 변했을까? 같아요. 신아들 신아들. 친엄마 신아들 아니 여기 옆에서 보고. 계속 제가 그렇지. 박수무당이요. 아니 아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들어오실 때가 예, 됐습니다. 하나 내야죠. 네. 인터폴 신당. 쌈무이신다. 아, 저는 안 할 거예요. 콜라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도 오싹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아래쪽에 하이프 한 번씩 점수 올려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찾아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